거를 총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매니지먼트, 기업 이미지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하고 좀 자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오늘 1강부터 20강을 할 거예요. Q&A 받고요. 그 다음에 기업 이미지 관리와 이미지 전략 기획자의 자기개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요약본. 우리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제가 요약을 했죠. 그거를 오늘 총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받으신 게 전체 요약본이니까 좀 이렇게 좀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기업 이미지 관리의 노하우와 이미지 전략 기획자로서의 자기개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리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여러분이랑 거의 2년 동안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첫째 시간에 1단계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고요. 2단계에서 컨셉, 그 다음에 워크샵을 했고 3단계에서는 이미지 마케팅 워크샵을 좀 가졌고요. 4단계에서는 리서치 구성법에 대해서 뵙고 5단계에서는 제안서 작성법, 6단계에서는 우리가 사례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 워크샵을 시간을 가졌고 10단계에서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미지 관리, 오늘 이제 관리법하고 종강하고 오늘 수료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1, 아주 옛날 얘기죠. 나도 까마득한데 여러분은 오직하겠어요? 자, 우리가 먼저 이미지 마케팅의 3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제품의 마케팅,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 그 다음에 이미지 마케팅. 네, 살펴봤고, 이미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것이 이미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전략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걸 알아야 돼요. 네. 요새 뭐 이미지 관련 안 된 게 어디 있으며, 네. 또 모든 것들이 또 이미지적인 그런 가치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게끔 해버려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서치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미지 전략 기획이란 이런 것들의 의도성이라고 했죠. 이미지 전략 기획이란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의도성을 가지고 보여지게 하는 것이 이제 이미지 전략 기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거를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내가 좋은 의도로 했지만 나쁜 결과로 해서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스키마. 제가 말씀드렸죠. 테트리스 같은 거예요. 테트리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스키마의 주요 특성은 스키마는 모두 다르다. 그 다음에 스키마는 시간에 따라 더 견고해지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는 창조도, 파괴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키마 구조를 알아야 이미지 각인이 가능하다. 자, 스키마. 우리가 뒤로 얘기하면은 왜 제가 기획서 쓸 때 기획서 작성 패턴 인자를 알려드렸겠어요? 당연히 스키마 때문인 거예요. 스키마 때문에. 사람들은 큰 유형으로 뭐 어떤 사람 같으면 뭐 사색가는 그런 스키마가 갖고 있고 스키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기획을 하고 좋은 설득을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 억지로 그 사람을 막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단 맞춰줘서 어느 정도 적당 수준에서 좀 타협을 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상호 연계성과 관계성이 중요하고요. 목적에 따라 다르게 형성이 되기도 하죠. 스키마를 파악하는 두 가지 방법은 마인드맵과 연상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례도 보여드렸죠. 마인드맵을 어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연상맵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 그 다음에 로직트리. 로직트리 정보수집 문제 해결 전략 개발 등을 위해서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 축약해서 나가는 방법이라고 했죠.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두 개, 네 개.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중복과 누락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논리적인 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또 이미지 트리. 그냥 갖다 쓴 거죠. 정보가 아니라 이미지를 갖다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살펴봤고, 포지셔닝의 3단계는 Situation, Location, Attitude. 여러분이 디자인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분석 툴이 포지셔닝이에요. 결국. 왜? Situation, 각사들이 어떤 현황에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Location,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Attitude, 그거에 따른 행동을 해야겠죠. 그렇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저번에 한 분 같은 경우에 포지셔닝 맵 갖고 왔는데
뭐 엉망진창까지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포지션을 해? 에디튜드도 없고, 시츄에이션도, 여러분 그래서 시츄에이션을 잘못 보면, 로케이션, 에디튜드 다 망가지겠죠? 시츄에이션을 잘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서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상황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 다음, 포지셔닝의 두 가지 전략은 분석적 이미지 포지셔닝과 전략적. 분석적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미지 트리처럼 자기가 분석을 해가서 어떤 식의 이미지 시츄에이션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전략적은 뭐냐?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이 고급 이미지에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새로 제품을 만드는데 고급 이미지에 다 포지셔닝 돼 있어요. 그러면 전략적. 나는 그냥 미샤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미샤는 다 화장품 비싸다라는 개념을 깨버리고 전략적으로 3,300원이라는 가격대로 진입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 거에 대한 애티튜드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거를 보고 또 페이스샵은 또 자기네들이 전략적으로 이미지 포지션을 또 하고요. 어떻게 했느냐? 미샤 같은 경우에 싸다. 그 다음에 고급. 얘네들은 뭐를 잡았어요? 페이스샵은 훨씬 더 내추럴, 내추럴 스토리 이런 게 하죠. 걔네들이 그런 슬로건이죠. 그게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에디튜드라는 거예요. 에디튜드. 그래가지고 권상우 보면은 예전에 보셨어요? 권상우 여기 이렇게 꽃모자 쓰고 다녔던 거? 그래가지고 한참 페이스샵 가면 거기 남자 직원들이 그러고 다녀가지고 그럼 뭐 보셨어요? 저희 홍대에 가보니까 페이스샵 남자 직원이 권상우처럼 이렇게 나물 같아.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엽기적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에디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지 퍼스널리티. 여러분이 제품의 이미지, 개인의 이미지 할 때 퍼스널리티가 제일 많이 쓰여요. 사람처럼. 쟤는 보수적이냐? 쟤는 여러분도 여러분 아마 대충 머리에 그려질 거예요. 미샤는 몇 살일 거고, 누구한테 얘기를 제일 잘할 것이며, 사람들은 또래 집단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TTL. TTL의 이미지 퍼스널리티가 뭘 것 같아요? 50대일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18세, 20세, 20살이 있죠. 그 시점으로 이미지를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그 성향, 여러 가지. 여러분이 퍼스널리티도 상당히 많이 쓸 수 있어요. 퍼스널리티는 어떻게 체크한다고 했죠? 7점 척도로 물어볼 수 있다고 했죠? 정직성, 먼성. 그 전에 그런 정직성 그걸 알려고 하면 질적 조사를 한번 해보면 된다고 했죠. 질적 조사는 어떻게? 만약 TTL이라면 15세에서 20대 애들을 몰아놓고 인터뷰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네들은 핸드폰을 살 때 어떤 속성을 제일 중요시 여기냐?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는 패셔너블한 걸 좋아한다. 그럼 패션성. 여러분, 패션성이라고도 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시사철 맨날 똑같이, 잡스 봤죠, 잡스. 저번 시간에. 청바지에 검은색 옷. 그 사람은 패션이 별로 없잖아.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퍼스널리티를 만들 수도 있고, 퍼스널리티 매트릭스라는 거는 좀 더 정교화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거에 매트릭스에 넣었다라는, 여러분이 그 분석 모델, 포지셔닝 맵, 기타 등등 다 살펴보면 뭐야? 그냥 큰 박스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의 매트릭스에서 그 전략가의 의도성과 그거에 따라서 깨졌다, 붙였다, 넣었다, 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 DSP 과정을 마치면서 딴 거 없어요. 매트릭스. 어떤 사람은 매트릭스만 갖다 대면은 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야? 일단 함수, 숫자 나오면 기겁하고 디자이너들 많이 그러죠. 그런 것만 없어져도 상당 부분 많이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많이 쫄 수가 있고요. 일반 기획자들도 숫자에 약해요. 일단, 뭐든지 숫자로 얘기를 해버리면, 오늘 제가 오전에 어떤 잡지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부수 몇 부 나가요? 많이 나가요? 3만 부, 매주 3만 부 발행해서 나갑니다. 이게 훨씬 더 그 사람을 더 있어 보인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네 회사 어떻게 돼가는지 제대로 알고 있구만.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말할 거, 여러분이 정성적으로 말할 거.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들은 특히나 그래요.
뭐 어떤 분은 너무 실무적이라고 해서 뭐 하는 분도 있지만, 디자인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디자인을 매트릭스에만 집어넣어도 과학적으로 보여요. 진짜. 원래 제안서라는 게 그래요. 원래 제안서라는 게 그냥 이렇게 느려 쓰는 게 아니라 뭔가 함수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그래프도 막 만들어 보고 뭐 해서 말 되네? 그러면 그게 매트릭스야. 그리고 점점 그게 점점 말 되게 만들어 버리면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그 모델을 많은 사람들이 이놈 저놈 갖다 써. 그러면 이제 대중화 되는 거죠. 그러겠죠? 여러분이 그 모델을 가지고 BM 특허를 받아놨으면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못 쓰게 해도 되고 쓰게 해도 되고. 자, 이런 매트릭스가 상당히 신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덴티티란 무엇이냐? 그래서 살펴봤고요. 이미지, 브랜드,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죠. 네, 여러분이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는 그 모든 것, 브랜드는 의도적인 이미지. 의도성을 가진 브랜드의 가치 창출을 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샤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만약 미샤라고 말을 만들어 놓고 그게 원할머니 로고야. 그럼 가치 창출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부분. 아이덴티티는 그게 동질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동질화가. 완전히. 미샤의 로고만 보면 그 무엇인가 미샤가 추구하는 애티튜드가 딱 보이는 게 아이덴티티 형성이 된 거예요. 일단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 로고는 진짜 멋있어. 근데 그 회사가 뿅 아니야. 이런 건 아이덴티티가 잘 안 맞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우리가 살펴봤고, IP,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정교화하는 작업. 이미지를 아이덴티티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 트리니 여러 가지 계속, 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이미지를 아이덴티티로 그냥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설레발레, 분석 툴이니, 개뿔, 그런 걸 많이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고를 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뭘 복잡하게 뭘 만들어요? 왜? 스키마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사고에 갭을 줄이려고, 별짓거리 다 하는 거죠. 척도를 만들어내고, 뭐하고 하는 게, 바로 갭이에요. 여러분이 이미지 조사를 하다 보면 스킬이 생겨요. 여러분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도 여러분보다 이제는 많이 아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많이 알고 있다면 나는 숙련도가 더 높을 숙련공이라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지. 저 같은 이미지를 한다고 하면 조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스킬적인. 회사 이미지 되게 좋아요. 이러면 돈이 될 것 같아?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미지 되게 나빠요. 돈이 될 것 같아? 그럼 안 한다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갭을 찾아내는 거예요, 갭을. 그 갭을 메꿔 나가는 작업이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작업이에요. 한마디로 게이트맨에서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소비자는 이거 중국에 있는 그 무엇이랑 뭐가 달라? 우리는 가치적으로 보고 쟤네는 기능적으로 본다고 하면 광고나 PR을 통해서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는 거. 우리가 지향하는 이미지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고급적인 광고 이미지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바로 그런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나중에 정말 컨설턴트가 되시거나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갭을 잘 보는 것도 상당히 유리해요. 자, 그래서 아이덴티티의 특성은 무엇이냐? 조작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되고, 자, 쭉 보시면은 독특하고 차별적인 것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벌써 챕터 3이네. 아이덴티티 기획은 뭐냐? 통제성과 의도성을 부여하는 작업이죠. 그죠? 통제성과 의도성. 여러분 제가 설명 들었듯이 애플 로고 보면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애플 로고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아담이 처음으로 배워먹은, 아담인지 이분지 누가 먹었건. 하여튼, 누가 먹은 그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냥 포레스트 검 생각할 수도 있어. 실제적으로 포레스트는 그걸 보고 뭘 생각을 했어요? 루테닛이 과일 농장에다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했죠? 포레스트 검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편지 오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걔 말은 마음만 쎄,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식을 못하게끔 계속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로고만 보면, 스티브 잡스 생각나고, 크리에이티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작용을 해는 거죠. 여러분, 아주 아이덴티티는 시각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청각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징글이라고 부르죠, 징글. 대표적으로 컴퓨터 선전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뭐 있어요? 띵띵띵띵띵. 펜티엄 프로세서 띵띵띵띵띵. 이거 나오죠? 이게 바로 인텔이 여러분한테 계속 각인하는 청각 아이덴티티예요, 청각. 실제적으로 그 노래를, 그 시그널을 집어넣으면 광고 제작비의 30%인가를 인텔이 지원을 해요. 네. 그 대신 어떤 효과를 봐요? 모든 컴퓨터는 다 인텔 같단 말이야. 삼성 컴퓨터건 삼성 컴퓨터건 동일하게 딩딩딩딩딩이 나오니까 맨 끝날 때쯤 해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화살표 같이 생긴 애 이렇게 쏙쏙쏙 나오죠? 그런 게 바로 그것만 보면은 우리를 생각하게끔 아니면 내가 지향하는 이미지. 옛날에 우리 사례로 봤죠? 루슨 테크놀로지의 혁신의 원. 맞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싹 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어떤 사람은 담배 인상공사 그거 생각할 수도 있어. 정관장 할 때 어떤 아저씨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그러나, 루슨 테크놀로지는 계속 의도성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뭘 하고 해서, 그 원만 보면, 혁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통제. 왜? 근데 그런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IDP라는 것은 특정한 아이덴티티를 시작으로 이미지를 확대해 나가는 작업을 제가 말씀드렸고, CI 변청 과정에서 최근 가장 우선시되는 거는 Using CI라는 거예요. Using CI. Making CI도 Making CI는 한 7, 80년대? 여러분 지금 SK텔레콤 바꿨죠? 행복의 날개라고. 왜 바꿨을 것 같아요? 심심해서? 아니. 걔네들이 바꿨다라는 건 걔네들이 그 후에 뭔가 추구하는 사전 작업이에요. 행복의 날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요새 SK텔레콤 옛날 광고 보면은 기능에 대한 얘기 막 하다가 요새 기능적 차별화가 없죠. 요거 사던 저거 사던 거의 비슷하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새는 기술은 사람한테 맨날 진다는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SK텔레콤 회사가 문자 기능을 없애달라고 그러고 연인들이 더 편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냐? 더 위의 가치를 노리는 거예요. 더 위의 가치를. 아마 이제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기능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할까요? 앞에 또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시츄에이션을 보니 애들이 너무 기능적으로 너무 포화 상태고 비차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루투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런 기능 개발하고 개발하고 소비자 사이에서는 핸드폰 하나에 너무 많은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 이 기능 탑재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시츄에이션에서는 우리가 로케이션을 보다 인간적인 가치로 가자. 그리고 나서 애티튜드를 제대로 보일 거면 기존의 SK텔레콤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적인 거를 집어넣자 해서 로고로 바꾼 거겠죠. 물론 아니라면 할 수 없겠지만 해석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CI의 3요소는 뭐냐? MI, BI, VI. 이거 아마 여러분 CI 책에 보면은 MI, BI, VI. 맨날 나오는 소리예요. MI, BI는 메이킹 CI에선 말도 되지도 않아요. 디자이너한테 MI, BI는 맡기지도 않아요. 기업 문화 차원에서 많이 이 VI 차원에서 많이 다른데 여러분은 이미지라는 것으로 통과를 해서 그걸 좀 통합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죠. 요새는 MI, VI, VI로 나누지도 않아요. 이게 한 70년대 얘기 같은데 여하간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 기업 문화. 한 조직이 공유한 신념과 가치 그리고 행위라는 것을 기업 문화라고 하죠. 기업 문화, 지역에 있으면 지역 문화, 국가 문화 여러 가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기획 시 고려할 5가지는 좁히면 좁힐수록 강해진다. 이미지는 전이 확산된다. 강한 이미지는 홍보에서 태어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요때 사례 뭐 했어요? 그 회사 누구죠? 걔네 누구예요? 화장품. 생각이 안 나. 페이스샵 말고, 바디샵. 그렇죠. 바디샵 같은 부분. 네. 여러분, 유한 킴벌리.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회사는 홍보를 통해서 많이 타서 여러분이 차후 이 분야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광고보다는 홍보를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홍보를 하다 보면 또 조금 욕심이 나서 뭐 NPR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되게 지금 우리나라는 홍보도 언론 보도에 국한되어 있어요. 네, 언론 보도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미지라는 이 기획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어딘가 이렇게 일단은 접목을 해야 돼요. 어딘가. 큰 메이저 산업군에다 접목을 해서 키우다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이 떨궈져 나와서 독립 분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홍보라는 부분. 홍보 별거 없어요. 홍보 제가 뒤에서 얘기했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그게 바로 홍보의 1원칙이에요. 가장 홍보책이 맨날 나오는 거.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이미지는 하나의 단어와 짝을 이룬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랬죠. 제록스, 페덱스. 페덱스는 뭐예요? 다음날 아침 오버나잇이라는 거죠. 다음날 아침 10시 반까지. DH는 월드와이드. 이런 식으로 다들 하나씩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요새 SK텔레콤, KTF 이런 애들도 하나씩 뭔가를 짝을 하고 일단 색깔로는 짝을 갖고 있잖아요. 오렌지색, 그린, 아니면 블루,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는 사실을 기반으로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뻥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뻥치면 사실이 근반 안 하고 자기 이미지를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나쁜 짓을 해. 그건 뭐야? 사기꾼이죠. 네.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의도성을 가져서 뭐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되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무너지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니까요. 컨셉의 4요소, 본질성, 차별성, 기준성, 경쟁적 우위성. 그 다음에 디자이너와 마케터가 바라보는 컨셉의 방향은, 자, 디자이너는 이렇게 바라본다고 했죠. 그 다음 마케터들은 이렇게 바라봐서 둘이 맨날 싸운다고 했잖아요. 네. 네. 둘이 많이 누구지? 광고계의 유명한 오길비 메러. 그 사람이 광고 회사에서 쓴 몇 가지 이렇게 조어 충고가 있는데, 크리에이터와 플래너는 앙숙지간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 실질적으로 둘이 앙숙은 아닌데, 의견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누군가 이해를 좀 하고 달래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통이 다른 거예요. 배운 것도 다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누가 이렇게 안고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싸워봤자 다른 영역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브랜드로 여러분, 그래서 브랜드가 광고보다 더 위의 개념이에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맨 위가 광고 대행사죠. 그 위가 클라이언트고요. 미국은 클라이언트, 그다음 브랜드 회사예요. 브랜드 회사가 브랜드의 뭐라 할까요? 브랜드를 디파인 해줘요. 어떤 브랜드로 가겠다. 그러면 그거를 인플레이테이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광고 대행사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역행이 좀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지 기획 쪽으로 이렇게 스타디를 하면서 하게 되면은 마케터랑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라는 거예요. 저 꼴통 또 저렇게 얘기한다. 쟤는 저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거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컨셉에 대한 질문의 변화는, 자, 이것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이것이 무엇이죠? 라고 하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컨셉은 무엇이죠? 이것도 안 된다고 했죠. 자,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죠? 이것도 좀 약하다고 했죠. 이것도 나오네.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과 달라서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스스로가 물어보면 스스로가 컨셉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컨셉은 뭐예요?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호하게 물어보면 모호하게 답할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할 뿐이죠. 또 우리가 다른 시간에서 한 거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도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질문이 얼마나 재밌냐면 그 컨셉의 5가지가 뭐예요? 하면 5가지 컨셉이 나와요. 그 컨셉의 100가지 컨셉, 그 제품의 100가지 컨셉은 뭐야? 한 100가지가 나올 테고요. 물어보는 대로 답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히 물어봐주면 정확히 답이 나오고 모호하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래서 모호한 문제가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랑 이미지 디자인을 만드는데 대립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해석하는 것보다
클라이언트와 내가 같은 질문으로 물어보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질문으로 물어보면 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걔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도 다른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해답을 찾는 거죠. 답을 찾기 전에 서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런 것들이 일단 일치하고 있는지, 뭐 실례로 써보라고 해도 돼요. 네가 이걸 느끼는지 뭐하는지 질문 형식으로 써봐. 그러고 나서 내가 써보면 다른 부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도 여러분이 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컨셉의 6가지 함정과 특성은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나올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컨셉으로 잡고 있지만, 단순히 다르다라고 해서 컨셉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름을 통해서 어떤 우위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컨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쟁사의 컨셉을 왜 엿봐야 하면 어떻게 엿볼 수 있는지, 컨셉은 혼자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컨셉은 상대적인 거라고 했죠. 아, 내 컨셉은 뭐야? 그거는 네 컨셉이 뭐기 때문에 내 컨셉이 뭐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저 혼자만 살고 있으면 컨셉이고 나발이고 뭐가 필요해? 나 빨개 벗고 다니면서 누가 나를 본다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자가 하나 딱 나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로서의 컨셉을 가져야 되는 거고, 아, 뭐, 뱀 나오면 나도 무서운데, 그때도 안 무서워하게 되는 거고, 이게 뭐예요? 다 상대가 있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있는 거겠죠. 잘 따져보면 성경에서도 재밌으라고 이부 하나 만들어준 거, 아, 이부 하나?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서로 밀고 땡기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컨셉은 혼자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컨셉을 짤 때는 남들의 컨셉을 엿봐야겠죠. 자, 컨셉은 일단 슬로건에 많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컨셉 기획과 도출이 모호한 이유는 정밀화 작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와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특히 근거와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슬로건을 만들고 컨셉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은행, 우리 은행, 은행 다 들어가 보세요. 걔네들이 지향하고 있는 컨셉이 틀린가 같은가? 다 똑같아요. 다 국제적이고 다 우량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은행이 좋다라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국민은행, 제일 큰 은행이가 거기 가서도 낫겠지. 종은행, 이제 통폐합 될 테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예요. 왜? 컨셉을 특별히 안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컨셉을 제대로 갖고 있는 은행은 엊그저께 제가 본 수요기획에 그린마뱅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린마가 그린단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린마죠? 그린마 아니에요? 그린단가? 그리나? 그러숑? 하여튼 그 은행 같아요. 일단 그린마 은행이라고 하죠. VOD를 보고 계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자, 그린마뱅크라고 하면 그 은행은 차별점이 있어요. 왜? 그 방글라데시 은행이에요. 걔네들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준다라는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깨버렸죠. 걔네들은 뭐냐?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 총재의 컨셉은 뭐냐?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받아서 뭐 하는 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일어나게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마라고 합시다. 그린마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직원이 거의 가서 뭘 보는지 아세요? 냄비라도 하나 있으면 안 빌려줘, 돈을. 걔네들한테 돈을 제일 잘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거린이어야 돼, 거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걔네들이 말하는 게 마이크로뱅크라는 시스템이에요. 걔네들이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나들 뭐라고 했냐? 그 미친 짓이다. 근데 걔네 컨셉은 가난한 자를 위한 은행이에요. 아주 명확하죠. 그리고 지금 그 그린마 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글라데시에 1,500개 지점을 거느리고 있고, 그 다음 세계에서 그걸 벤치마킹이에요. 미국의 엑시온, 어디에 다 그게 그린마 뱅크에서 노하우를 전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이, 이런 거 같이, 분명한 작업.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충분히 그래서 그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밀화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일단 남자한테는 안 빌려줘요, 돈을. 왜냐, 남자는 술 퍼먹는다고.
여자한테만 빌려줘요. 여자는 돈이 있으면 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다고요. 그리고 언제나 5인 1조가 돼야 돼요. 왜? 5명이 언제나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5인, 뭐, 감시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컨셉, 이 좋은 컨셉 하나가 방글라데시의 문화까지 바뀌었대요. 왜? 예전에는 방글라데시 남자들이 여자를 막 때리고 무시했나 봐. 근데 요새는 무시를 못한대. 왜? 때리려고 하면 대출 안 받아온다? 이러니까, 뭐예요? 여성의 권위가 올라간다는 거죠. 좋은 컨셉을 하나 잘 잡았다는 거. 그러나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게 없죠. 다 그냥 우량화, 국제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컨셉을 통해서 뭘 한다기보단 그냥 보여지는 거.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집에 가까운 은행.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컨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컨셉을 기획하는 두 가지 접근은 컨셉은 태어난다. 분석적. 컨셉은 만들어진다. 전략적.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분석적 컨셉 기획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리서치를 통해서 해보는 것도 있고, 이미지 트리를 통해서 컨셉을 계속 쪼개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셉 매트릭트를 통해서 컨셉을 인큐베이팅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분석적으로. 자, 그 다음 차별화의 5가지 함정은 튀면 차별화라고 믿는다. 무늬만 바뀌면 차별화가 된다고 한다. 기타 뭐 상징과 기호. 그 다음에 품질과 서비스만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품질과 서비스가 좋은데 정말 많아요. 여러분 뭐 음식점 같은 데도 가도 정말 맛있는 데 있는데 차별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없으면 더 안 되겠지만. 자, 그 다음 차별화에 있어 아이디어와 창의성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여러분 아마 뭐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필 받는 거 그분인가?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창의적이고 더 창의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더 창의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로 안 보이는 거를 보이게끔 하고 무가치를 가치로 만드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창의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창의적일 필요는 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 창의를 논리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진정한 차별화는 무엇이냐? 진정한 차별화는 반드시 컨셉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고, 차별화의 4단계는 상황을 살펴라. 차별화 아이디어를 찾아라. 아까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대학 교수가 방글라데시에서 최빈국이죠. 거의 최고로 못 사는 나라잖아요. 거기 한 사람당 하루가 일주일에 사는 게 2달러래요. 한 달인가 사는 게 2달러인지 모르겠는데,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쭉 나와서 상황을 보니까 한 마을에 어떤 고리대금 업자가 한 마을에 고리대금을 치고 있는데 그게 총 얼마냐면 27달러였대. 한 마을에 고리대금을 친 게 27달러였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고리대금이 높으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경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가자니 담보 얘기하고 얘기하고. 상황을 보니까 그게 전혀 없어요. 차별화 아이디어 뭐냐? 일단 여러분 차별화 아이디어 아주 쉬운 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일단 시작을 극과 극으로 하는 게 완전 차별화죠. 너네들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 빌려줘? 그럼 난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래. 그리고 나서 차별화 아이디어의 근거를 뭐느냐? 그 사람은 일단 그 27달러를 다 빌려줘 봤대요. 그래서 그 그린마 은행은요, 방글라데시 국영은행의 원금 회수율이 33%, 그린마 은행은 99%래요. 가난한 사람은 돈만 줘서 자생하게끔 하면 원금 회수율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나라 운동부가 쫓아가기 전에 돈을 안 준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근거를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을. 그래서 150개, 지점이 1500개라고 하는데, 지점 가지도 않더만. 그냥 온막 같은 게 지점이라고 하는데, 방글라데시가 어련하겠냐마는. 그리고 그 로고 자체가 우리나라 주택공사인가? 그거랑 거의 똑같아. 그런 모습인데. 그러고 나서 그걸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은행에 가서 보면은 자기는 생선 장사할 거야 하고 이렇게 구호를 외쳐요, 막.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점점 소문이 나서 지금 그 유명한 그 은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그치, 텔레비를 봐서 알았어요. 뭐 책을 본 게 아니라. 자, 이것도 이 단계를 탁탁탁탁 거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힘들어 하시겠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근거 찾기. 근거를 찾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많아.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근거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조사를 해보고 경쟁사 뭐라 이렇게 대비 효과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자, 차별화 1단계. 자, 그래서 머릿속 사다리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2단계 아이디어를 찾는 거. 그래서 세분화. 아이디어를 찾는 거는 결국 세분화예요. 어떻게 쪼개보고, 요렇게 쪼개보고, 저렇게 쪼개보고, 요렇게 쪼개볼수록, 여러분, 그게 바로 틈새 시장이라는 거죠. 틈새 시장. 차별화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고, 소비자 위주로, 제품 위주로, 전략 위주로. 그 다음에 근거를 찾는 거. 뭐, 컴페어 해보고, 케이스 스타디. 여러분, 컴페어 해보면, 비교해보면, 비교 우위성이라는 게 있죠. 만약 제가, 월맛이에요. 내가 월맛 담당자야. 우리 월맛의 컨셉을 좋게 보여주려면, 이마트 해주면 이만큼 차이가 났겠죠. 저기 슈퍼마켓 하면 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 왜? 여러분이 전략을 짜고 페이퍼를 쓸 때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에서만 사고를 해요. 많은 부분.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스타디, 어널리시스, 뭐 리서치. 한마디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다가 그런 뱅크, 그라빈 뱅크인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소액 그런 결제 제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여러분이 그런 거를 해가지고 뭐 했어? 그러면은 근거 대기가 뭐야? 바로 그 은행이에요. 그 은행 자체가 여러분의 그 은행이에요. 왜? 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유과에서는, 오셨다. 유과에서는 우리가 워크숍을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마케팅과 이미지 마케팅의 차이. 일반 마케팅은 제조력과 영업력이 관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만큼 싸게 얼마만큼 공급을 하느냐가 아마 그 일반 마케팅의 그 관건이라고 한다면 이미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가치 제한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뭐 한 예를 들어 그 향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향수가 있어요. 생각을 하려면 안 나오네. 오늘 어디 다 묻는 무슨 what happening이에요? 아, 역시 광고 홍보는 SMS가 참 좋아. 딴 거보다. 자, 그 향수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향수는, 그게 향수가 뭔 이름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걔네들의 컨셉은 뭐냐? 걔네들의 광고 슬로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예요. 걔네 슬로건은.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가격이 일단 비싸면은 뭐예요? 여러분, 일반 마케팅에선 가격 경쟁력이 좀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는, 그 화장품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라고 그냥 대놓고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가치 제한을 하는 거예요, 가치. 그 얘기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거를 쓸 수 있다면 네 가치도 그만큼 비싸지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뭐 한정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더 높이 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일반 마케팅은 제조력과 영업력이겠지만 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는 소비자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 자, 통합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이냐? 명료성과 일관성을 높여 최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통합 마케팅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통합 마케팅이라고도 불리고 브랜드 하는 사람들은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고 이미지 하는 사람은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하고 자, 뭔가 효과를 통합시켜버린다라는 관점이 이제 통합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자, 통합 마케팅에서 고려할 세 가지 요소는 원보이스, 그 다음에 360도,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는 게 그 통합 마케팅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기획서 제안서에 있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요소들이 다 통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디자이너고 뭐 디자인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이걸 찍찍찍찍 지우세요. 그리고 여기다 디자인이라고 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는 뭐예요? 컬러, 톤 앤 매너, 이미지. 여러분, 전략이나 뭐 그런 모델을 잘 사용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것보단 뺏기세요. 그냥 단순하게 뺏기지 말고 그거를 여러분이 되씹어서 다시 뱉어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리지널리티로 여러분이 이거는 누구도 모르겠지? 그러면 그건 보통 열의 여덟은 유치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델을 씹어서 다시 뱉어내면 그거는
그렇게 유치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좀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래서 그 이미지 마케팅에서는 아디다스와 나이키 사례를 제가 2시간 넘게 얘기해 드렸죠. 아디다스는 왜 아디다스가 됐고, 나이키는 왜 나이키가 되는지.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여러분이 그래서 사례를 많이 아는 게 또 중요해요.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익숙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오늘 제가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죠. 지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이 흡수하는 지식보다 새로 만들어내는 지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평생 공부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될 거면 뭐예요? 여러분 기존에 있는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을 그때그때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문제는 여기서 뭐냐? 내가 필요한 지식이 뭔지를 모르고 거기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게 바로 정보력이 딸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아디다스와 나이키를 머리가 유연한 사람은 아디다스를 보면서 내 상품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요. 머리가 유연하지 않고 고정적인 사람은 이건 운동화 사례야. 이렇게 볼 것 뿐이에요. 그러나 최근 마케팅 현황이나 많은 걸 보면은 얘가 썼던 거를 가져다 그대로 도입만 해도 되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왜? 얘는 여기서만 되게 일반적인 거지만 가져다 쓰면은 되게 되게 새롭다라는 거예요. 제가 창의력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자, 어떤 사람이 맥도날드에 갔더니 푸드 인 드라이브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리지 않고 빵 먹는 거죠. 그거를 그 시스템 그대로 은행에다 적용한 게 뭐예요? 뱅크 인 드라이브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에 내리지 않고 ATM 머신으로 그냥 돈을 뽑는 거.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극장에다 적용한 사람이 드라이브인 무비 시리어 있죠? 그게 시제별로 그렇게 텀이 그렇게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한 게 없어요. 발명, 창의 천재, 누구 있어요? 토머스 에디슨.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남이 한 거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거를 그냥 내 거에다 접목만 해도 새 것이 나온대요. 여러분이 그 원리를 잘 알면은, 왜? 남들 내가 디자인이 나오면 남들 그냥, 남들이 뭐 했다라는 것도 다 나한테는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더 산지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획 마케팅을 가르쳐도 SWOT. 그거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쓰는 사람은 몇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거는 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SWOT를 분석을 하면 왜 SWOT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SWOT. 포지션이 그러면 무조건 대각선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찍어내.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전략을 높이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남의 사례를 많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도입만을 해봐도 좋은 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디다스와 나이키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차별점을 좀 찾아봤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미지 마케팅의 기본은 제품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제품 이상의 이미지. 좀 나이키는 제품 운동화 이상의 뭐가 있는 거죠.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문 이미지 관리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미지 확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자,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3단계를 살펴봤죠.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가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서 확 전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두산이건 다른 회사건, 부정적 이미지가 확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미지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한번 침투하기 시작해버리면, 또 한도 끝도 없이 확 바뀌어버리는 게 또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위기관리 전략은 뭐냐? 차단, 흡입, 확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차단했을 때, 흡입했을 때, 확산했을 때. 차단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발뺌하고, 흡입은 일단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뿜어내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과정 하면서 정말 사회적으로도 에피소드가 많았다. 황 박사님도 있었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절적으로, 이미지 트리 방법에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언제, 이렇게 이런 전략들을 쓸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전략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전략 포트폴리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고, 스프링 때는 어떤 위기가 있고, 썸머에는 어떤 위기가 있고, 이런 걸 모아놓는 게 위기관리예요. 네? 모든 분야도, 여러분, 광고, 홍보, 이벤트, 이게 독립적으로, 학문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그게 학문적으로 성립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다 여기저기서 갔다 와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도 여러분이 좀 많이 응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이미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 5가지는 광고, 홍보, 이벤트, 프로모션, 브랜드, 웹. 제가 여기서 왜 각각 공군, 해군, 육군, 기갑부대, 유지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지 알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모호한 개념을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는 프레젠테이션 때도 얘기 조금 했었지만 여러분이 모호한 개념을 설명할 때는 define 하지 마세요. 모호한 개념이니까 내가 정의를 내려줘야지. 이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거보다는 유사한 사례를 빗대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걸 바로 이제 비유라고 해요. 비유를 해주면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훨씬 더 빨리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말에서는 for example, such as 이런 말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기획서 쓸 때 좀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고, 광고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광고는 빠르다.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CI나 디자인의 개념이 점점 발전하는 부분은 메이킹 CI, 메이킹 디자인이 아니라 유징 디자인이에요. 유징 디자인. 요새 뭐죠? 이노 디자인이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추구하는 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트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 생활 속으로 들어가죠. 그죠? 점점 생활 속으로 들어가. 그거 자체가 트렌드고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걸 알라고, 그런 부분을 알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5대 매체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야 여러분이 요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아주 대표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좀 더 파고들다 보면은 파고들 것까지 있을까만 모르겠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은 더 많은 내용을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홍보의 특징. 강력하다, 지속적이다. 그 다음에 가장 신뢰적이고 느리다. 그 다음에 약한 통제성, 간접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벤트의 특징은 효과가 빠르다, 360도 커뮤니케이션, 높은 관계밀도, 제한성이 많다, 짧은 지속성. 자, 웹 또 이렇게 있고요. 자, 브랜드라는 것도 여러분이 있죠. 자, 그 다음 8과, 이미지 트리 브리프라는 거. 여러분이 이미지 트리 브리프를 한번 만들어 봤죠? 만들어 보고 한번 발표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마케터 탄생을 위한 7가지 충고는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7가지 충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워크숍을 했죠? 아이고, 쉬지도 않고 얘기했더니 리뷰도 되게 기네. 자, 그건 시가 한 거. 이미지 통계. 자, 이제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조사에서 절차보다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결과가 더 중요시 여겨져. 이게 당연히 실무적 차원에서 그 결과예요. 여러분, 많이들 공부를 하면 기초적인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 실무로 넘어가죠. 네. 그러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뿌리가 깊어요. 학문적인 토대가 없이 실무를 많이 아는 사람은 뿌리가 약해가지고 조금의 공격을 받아도 흔들거려요.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그게 정석적인 방법이냐? 실무를 하다가 여러분 이론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그 전자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빨라져요. 네. 여러분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영화 본 거 또 본 효과나 똑같은 거예요. 네. 혹은 영화 거꾸로 보는 거랑 또 똑같고요. 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쌍방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쌍방향적으로. 자, 이미지 트리, 이런 이미지 통계 절차도
실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론은 나중에 알면 돼요. 진짜. 나중에 자기가 궁금하면, 저는 솔직히 많은 부분, 이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 많느냐? 딱 하나요. 누구도 나한테 물어보질 않아.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는 철저하게 안 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왜? 쓸모 있는 것도 내가 다 모르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저도 한 달에 읽는 책이, 몇 권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책이 몇 권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그때 이론 공부해도 돼요.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론 공부 안 했으니까 내가 이건 야매로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실무가 이렇고요. 이론이 이러면요. 이론이 바뀌어져야 돼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해드렸죠. 국민의 99%가 메롱을 알면 메롱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으로 바뀌어요. 중요한 건 활용이에요. 활용. 만약 쪽팔려. 여러분 다 알죠? 그게 만약 99%가 다 알면 창피하다라는 말보다는 쪽팔리다가 국어사전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다 보면은 쪽팔려.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창피하다라는 그렇게 머리가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대한 거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뭘 알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좀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교수님들이 이 얘기 들으면 한마디 하겠네. 자. 현장 서베이와 FGI를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는 비확률 표집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단순한 설문 척도를 사용하여 다양한 질문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간단한 통계 분석을 주로 사용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사례 분석 때 대엽다 긴 거 하나 봤죠? 우리 사례 분석 때 조사 보고서 되게 두꺼운 거 봤잖아요. 되게 복잡해요. 그 전문적인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뭐 봤어요? 빈도하고 교차밖에 여러분 하다못해 카이 자성도 없었어 거기. 여러분 잘 보면 카이 자성도 없었고 그냥 나누는 게 뭐예요? 일단 순서가 그거예요. 일단 빈도. 그 다음에 조금 이슈되는 건 교차. 빈도 교차. 왜 두꺼웠느냐? 질문이 많았을 뿐이야. 질문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프도 되게 많은 거지. 기억나시죠? 카이도 없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리서치 자체를 우습게 여기세요. 좀 리서치 데이터 오면 엑셀로 이렇게 데이터 오면 겁먹지 말고 요게 뭘로 구성될까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어떤 분야건 겁을 상실해 버리면 다 쉬워지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 벽이 되게 많아요. 디자이너 분들은 특히나 나는 예체능이야. 요렇게 믿고 사는 부분을 하나씩 없애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수많은 마케터들도 잘 모르는 리서치. 이 부분이 여러분이 조금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면 문제는 아마 지금 우리가 배운 지 꽤 됐으니까 아마 배우신 분들 중에 한 반은 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살아나는 걸 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탐색조사와 기술조사는 뭐냐? 탐색조사, 그 다음에 기술조사, 그 다음에 양적조사와 질적조사, 양적조사, 질적조사. 여러분 탐색조사, 기술조사, 양적조사, 질적조사 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줄 알면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마케터들도 질적조사 하면은 질적조사가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제가 그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남들 마케터보다 우위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숫자 놀이를 잘해요. 일단 많은 마케터들이 걔네들은 숫자를 안 갖고 이빨만 갖고 논다고요. 이빨을 깐다고 하죠. 그러나 숫자를 갖고 놀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인 팩트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경쟁적 우위점이 갖고 있는 거고 하다못해 저는 이 분야에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디자인 분야에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정말 좋을 거예요. 여러분 미대에 나오신 분도 있고 기타 등등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스승을 할 때 한번 그 교수님 한번 찾아가셔서 물어보세요. 교수님이 SPSS 알아요? 내가 무슨 알아도 내가 SPSS는 모르겠다. 정말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못났다 뭐했다가 아니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교수님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아는 분들도 상당히 돼요. 왜? 먹히지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이미지 조사의 순서는 뭐냐? 이슈 발생, 조사 계획서 작성, 조사 툴 개발, 조사 실행, 자료 정리 및 분석, 조사 보도 작성. 이미지 조사의 1단계는 자, 이미지 조사 탐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료 조사 방법, 양쪽 조사를 할 거냐, 서베이를 할 거냐, FGI를 할 거냐. 여러분, 목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제일 중요하지. 뭐, 그 다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 돈이죠, 돈.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돈도 안 주면은 뭐, 일단, 통장에 돈 안 들어오면 움직이지 않는 게 정석이죠. 네. 당연히 여러분한테도 그 자료조사 방법은 일단 내가 돈이 되게 많어. 그러면 서베이 해보고 별거 다 해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렇게 돈 안 드는 걸 해보는 거겠죠. 아니면 FGI,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4단계, 조사계획서 작성. 그 다음 5단계, 설문지 작성을 하는 거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비확률 표집이라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할당 추출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인은 신뢰성, 비용과 시간, 그 다음에 조사 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사는 질적 조사에서는 FGI. FGI가 뭐에 약되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 정도는 뭐 툭 치면 나와야죠. 네. 그 다음에 심층 조사는 댄스 인터뷰라고 하죠. 댄스하게 물으면 인터뷰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투사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뭐 대표적인 건? 왜? 뭔 표현이야? 이게 말풍선 만들어 놓거나 어떤 정신병동에서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뭐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왜? 의도성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먼 경향인가 뭔가 해서 아줌마들이 그 비속어적인 거 그런 거 없으면은 많이 사겠다라고 해놓고 정작 나오니까 하나도 안 샀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설문의 그 오류를 못 체크했던 거예요. 자, 양쪽 조사에는 대인 면접 조사, 패널 조사, 뭐 이런 것이 있고요. 조사 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표지, 목차, 배경, 설계, 내용, 일정 및 비용.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이런 거죠. 조사 내용. 왜? 이게 바로 설문지니까. 그렇겠죠? 자, 설문지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통계 분석을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생각하고 나서 질문을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20만 명 조사했는데 딱 해보니까 빈도밖에 못 돌려. 그러면 다시 조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도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 3,000명인가 조사를 했는데 하도 바빠가지고 맡겼어요. 조사를 하고 다 돌리고 이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데이터 보고서를 봤는데 교차가 하나도 없어요. 다 빈도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 인구 통계를 안 물어봤대요. 그럼 뭐 이 데이터를 뭘로 쓰냐고? 이게 누구한테 물어봤고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너 이거 왜 안 물어봤냐 했더니 말씀 없으셨잖아요. 오마이갓, 그럼 3,000명을 조사해야 되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조사할 거야? 그래가지고 500명만 다시 조사한 적도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시간 나면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말도 못하지 어떻게 쪽팔리게 그 말을 해. 예. 그래서 500명을 해놓고 가격을 폭 다운이 됐죠. 예. 왜냐면 2,500명을 못했으니까. 이런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브랜드에 대한 뭐뭐뭐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소득을 안 물어봤어. 이러면 또 골 때려지는 거예요. 소득 수준을 안 물어보면, 소득 수준을 알아야지 브랜드가 얼마 때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텍스트 마이닝 해야지, 뭐. 일단, 예? 원래. 자, 그래서 여러분이 통계 분석, 여러분이 설문지를 쫙 짤 때, 먼저, 보고서는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니까, 설문조사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척도, 명목 척도는 뭐라고 했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남녀. 그러니까 명목 척도라는 거였죠. 남녀. 남자냐 여자냐? 너. 그 다음에 서열 척도는 뭐라고 했어요? 수서 매기는 거죠. 1위, 2위, 3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중복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중복 응답해라.
두 개씩 골라라. 하게 돼도 뭐예요? 빈도로 하면은 나오겠죠. 1번이 몇 번 나오고 2번이 몇 번 나왔는지. 그렇겠죠? 중복응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간. 등간은 이거죠. 이게 제일 많이 쓰죠, 이미지에서. 매우 나쁘다, 매우 나쁘다. 5점 척도죠. 근데 제가 7점 척도를 많이 쓰라고 했죠. 그래야 벌어진다고요. 어떤 사람은 10점도 쓰니까. 자, 그 다음 비율 척도. 비율 척도는 집어넣으라는 거죠. 자, 서열 척도와 등간 척도에는 이 사이가 얼마만큼 벌어지는지 모른다고 했죠. 네, 요거는 안다라고 했죠. 네, 그런 부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고, 일반적인 이미지, 설문지 작성 순서는 뭐 이렇게. 보편적인 질문에서 점점 디테일한 질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미지 조사 2단계 순서는 뭐냐? 1단계. 설문지 코딩. 코딩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강의 시작할 때 코딩이 뭔지 몰랐죠? 네, 코딩이 뭐죠? 그렇죠. 숫자로 변환하는 거죠. 어떻게 변환한다고요? 코딩 시트, 칼럼을 만든다고 했죠? 예? 아니요? 그러면 박스, 쉽게 얘기하면, 설문지 맨 위에 있는 박스 그거는 이름 쓰라는 박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름 썼으면 걔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요. 정말 100명을 조사해보면요, 30명은 거기다 이름을 써요. 네. 이름을 진짜 쓰는 거예요. 이름 쓰라고. 그건 뭐냐? 저는 마케터가 쓰는 애도 봤어요. 네. 여러분, 마케터라고 SPSS 조사를 정말, 100명에 5명 정도가 SPSS를 알아요. 진짜 그 정도예요. 많이 진짜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필요가 없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근데 여러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가 없다라고 믿는데, 근데 그것도 인식의 차이예요. 알죠? 그럼 되게 많이 필요해요. 모르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 한번 알아버리면 왜? 얼마나 유용한데. 여러분도 뭐 한번 써보면 계속 쓰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칼럼이라는 걸 만든다고 했죠? 네, 칼럼에 박스가 3개면 999개 설문지가 900 일단 세 자리라는 거죠. 2개면 일단 얘는 100명 아래로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스에다가 뭐라고 해서 5점은 5 4, 2, 5, 1.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바뀌는 거라고 했죠. 주관식을 쫙 뽑아가지고 공통된 걸 쭉 뽑아서 한 10개까지 뽑은 다음에 1, 2, 3, 4, 5. 그 다음 다시 코딩을 시켜버리면 주관식이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바뀐다고 했죠. 요 원리를 이용한 게 뭐예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별짓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트렌드도 맞출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맞춰요? 그쵸? 만약 농수산물에 대한 자연농 그런 웰빙의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어떻게 해요? 웰빙에 대한 그거를 쭉 나열을 해. 그 다음에 묶어. 그러면 웰빙에 대한 자연식이 늘고 있다. 웰빙의 기능성이 뭐가 있다. 이렇게 추려질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넘버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돌려요. 그럼 뭐가 돼요? 트렌드라는 게 나요. 트렌드에서도 뭐가 나요? 트렌드 옵션 1. 그게 뭐야? 빈도 1. 트렌드 옵션 2. 빈도 2. 트렌드 옵션 3. 그러면 여러분, 모바일도요. 다 가능하죠. 사업계획서 쓸 때도 이거 다 가능해요. 제가 사업계획서 코스에서도 이렇게 트렌드 잡는 방법이 바로 이 SPSS에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틀릴 수도 있지. 그러나 좋은 근거라는 거예요. 좋은 근거. 자,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제가 계속 저는 트렌드 써먹을 때, 할 때 계속 응용해 먹어요. 계속. 여러분도 계속 응용해 먹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2단계, 설문지 펀칭. 펀칭은 뭐라고 했죠? 펀칭. 그래서 SPS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라고 했죠? SPS에. 그래가지고 제가 한글로 집어넣고, 뭘로 집어넣고도 말씀드리고, 시간 없으면 그냥 SPS에다 그냥 직접 집어넣으라고 했죠? 한 100명 정도는 직접 집어넣어도 되고, 엑셀에 집어넣느니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똑같겠죠. 네, 그렇게 집어넣는 게 펀칭. 그 다음에 SPSS 빈도를 돌리고 SPSS 교차를 돌리고. 빈도는 뭐라고 했어요? 평균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7점이면 3.5, 4.2, 5.2 이렇게 해서 평균이 나온다고 했죠. 평균 분석을 해보면은 그 퍼스널리티의 높낮이를 체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차 분석은 뭐라고 했어요? 딴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 있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는 종속, 해가지고 뭐뭐에 해서 남녀 성별에 따르면 성별을 일로 집어넣고 성별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신뢰성을 보겠다면 브랜드 위로 올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를 때 뭐 했어요? 내가 이거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겠다라고 하면 카이 자승에다가 클릭만 해주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카이 자승이 나와서 저번에 지미현 씨가 저분께서 했던 0.05 안에서 보면은 그게 뭐야? 95% 안에서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다, 없다로 해서 우리가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게 이제 교차 분석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코칭과 펀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코칭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펀칭의 순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코딩과 펀칭의 간략 방법의 순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11 빈도 분석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봤죠. 몇 퍼센트냐? 이게 몇 퍼센트냐? 빈도 한마디로 쉽게 하면 머릿수 세는 거예요. 머릿수 세는 거. 그 다음에 빈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백분율 당연히 나오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는 당연해야 돼요. 당연한 거. 백분율 나오겠죠. 1000명을 모아놓으면 곱하기 100만 해주면 백분율이 나올 테고 평균 당연히 나오겠죠. 평균 나오겠죠. 여러분이 나누기 뭐 할 필요가 없죠. 평균 미인이라는 것만 체크만 하면 되죠. 표준 편차 뭐고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최소값, 중앙값, 최빈값. 여러분 중앙값 같은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중앙값을 클릭해놓고 그래프를 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그 중앙값이 딱 잡혀서 그래프가 요로 쏠리느냐, 요로 쏠리느냐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그 전체적인 취향이 이쪽에 있느냐, 저쪽에 있느냐에 따라 중앙값을 잡아보면 알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이 SPSS도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SPSS를 알아야지 하고 책을 사다가 1장부터 하면 공부가 안 돼.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브랜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사람들의 전반적인 취세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빈도하고 교차라도 안 나와. 그럼 그때부터 두들겨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알아가는 게 훨씬 더 SPSS를 잘할 수 있어요. 포토샵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렸고, 그 다음 교차 분석은, 자, 크로스를 통해서, 여기서 교차 분석 표를 봤죠? 그래가지고 좀 복잡하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남녀 해가지고 쭉쭉쭉 나왔죠? 자, 그래서 교차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성별에 따라 이미지의 선호도를 구한다든지, 학력에 따라서 선호 브랜드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만약, 박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줌마들에 대해서 본다고 해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줌마들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줌마들 25세부터 30세까지를 성향을 두는 거죠. 얘네들을 미씨족이라 부른다. 그냥 30에서 내가 나이를 3자리로 끊어버려서 그 분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데이터 값이 더 재밌게 나오는 거예요. 왜? 젊은 아줌마이면서도 근데 거기다가 또 강남 강북을 또 꼈어. 젊은 아줌마의 강북 비율과 강남 비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옛날에 행복한 콩인가? 그 콩이 강북 사람의 소득 차는 한 달에 200만 원이고 그 나이대는 25세에서 30세인데 이 사람이 전체 비중에선 25%의 선호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것만 사용하면 그런 말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조사 보고서를 고려한 설문지 작성의 분석 포인트는 이렇게 부각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를 이용해서 설문지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변수끼리 교차 분석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배웠죠.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도. 자, 미디어를 조사해서 텍스트 마이닝. 자, 말 그대로 텍스트라는 것을 마이닝하는 거예요. 광산에서 캐내는 듯이 텍스트 마이닝이란 이런 의미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적인 틀은 미디어 DB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카인지라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정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미디어 노출 정도, 톤 앤 매너, 기사의 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날짜,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냐, 동아일보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섹션. 다 모든 게 스케일이 될 수 있죠.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딩을 한다고 했죠. 여기가 이해되시죠? 어떻게, 그냥 텍스트를 어떻게 코딩화하고, 그거를 어떻게 SPSS에 집어넣어 버리는지.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의 4가지 툴은 무엇이냐? 미디어 DB, 카인지라는 스케일, 그 다음에 코딩, 그 다음에 SPSS.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일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 박 팀장님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것도 개발을 했죠. 그리고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더 많은 것을 더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재밌어. 찾아보면 재밌고 여러분이 더 많은 거를 한다라는 것보단 제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예. 저는 100%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칼라 정도로 보는 거, 이런 건 잘 몰라요.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 그런 건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면 되게 좋아요.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회가 닿으면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만 가르쳐도 여러분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몰라. 네, 진짜요. 한번 이런 것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의 스케일을 명목과 등간 척도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왜 이게 명목이고 왜 이게 등간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저번에 박선아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타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명목하고 등간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텍스트 마이닝의 6단계는 이렇게. 네, 여러분이 한번 회사에서 이번 이미지 조사하는데 코딩 해야 되는데 하면 코딩 시트도 만들어요. 일단 무조건 복잡하게 해버려야지. 여러분이 하는 게, 대단한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은, 여러분 하는 거 별게 아니게 돼. 이거 코딩 시트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한 명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너무 쉽게 하면은, 별것도 아니어 보이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일 자체가 뭐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긴 게 억지로 만들어 놓는 거야. 코딩하고 그거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거지, 저는 이 부분을 6개월 배웠다니까요. 한 학기 동안. 뭘 배웠는지 지금 와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코딩북을 만들고 SPSS. 여러분이 SPSS도 저보다 버전이 훨씬 더 좋은 거 갖고 계시니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더 좋은 걸 할 수 있겠죠. 주의사항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 한 명 지원이 아니네요. 2명 지원해야 되네요.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2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돈을 쑥덕 하고 내가 한 명을 하면 되나?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시 노하우 응용력은? 자, 다양한 정성적 데이터 분석화가 가능하다고 했죠. 심지어 게시판도 가능하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텍스트로 구성된 건 다 가능해요. 왜? 스케일만 내가 찾아낼 수만 있으면 모든 여러분이 녹취한 것도 가능해. 왜? 녹취는 바로 텍스트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을 아는 사람은 FGI도 그래프를 뽑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FGI 보고서는 그냥 스크랩북이에요. 근데 스크랩북하고 여러분이 그 뒤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톤 앤 매너하고 용어들 쓴 거, 이런 용어에서는 이런 거. 그래서 국어학자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형용사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안다거나, 한마디로 창피해. 쪽팔려 죽겠네. 이거랑 걔랑은 둘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조사 비용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그리고 언론 보도율이 많은 기업에 적절하다.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 내용에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한 워크샵을 했죠. 정말 쉬지 않고 했는데 13과밖에 못해서 아직 20과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하죠. 자, 크리에이터가 기획서를 작성하지, 14까지만 하고 쉴게요. 크리에이터가 기획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타입은 여러분 이렇게 마케터가 채우는 것, 스스로 채우는 것, 지식과 노하우. 기획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설득의 3요소, easy, clear, and award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 설득의 3요소를 구성하는 거는 좀 살펴봤죠? 이렇게. 쉬워야 되고요. 명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 효과, 효익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획서를 작성한다는 개념은 라이팅의 개념이 아니라 컴포즈의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서의 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은 클라이언트와 보스, 그 다음에 플래닝 타겟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패턴 인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추종자, 카리스마, 최이론자, 가지고 사색가, 그 다음에 통제자라는 것이 있고, 그때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프레젠테이션도 같은 맥락으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분석 매트릭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의 체역화를 한다고 했죠. 3C를 보면 3개로 하고, 4C로 하면 4, SWT도 4개, 이런 식으로. 분석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런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쓰이는 거, 뭐, 3C, 3CF, STP, BCG, 이미지 트리, 그 다음에 뭐, 크리에이티브 시나리오, 그 다음에 옵션 박스 등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하나씩 그 사례와 예제를 살펴봤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응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이거를 기획서 쓸 때 그냥 이렇게 접목해서 쓰셔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기획서의 작성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기획서 2단계 순서는 목적과 의도에 따라 컨텐츠 컴포즈하기. 그 다음에 각 컨텐츠의 논리사슬 만들기. 크리에이티브 기획서의 5가지 플레임은 자, 백그라운드,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컨셉,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얼터너티브, 그 다음 매니지먼트 이렇게 딱딱 BACCM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크리에이티브 기획서의 기초 패턴은 이런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응용 패턴은 자, 추종자한테는 이렇게, 뭐 카리스마한테는 이렇게, 회의론자한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사색가, 그 다음 통제자한테는 각각 반응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거 저번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논리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11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뭐 수직과 수평고리. 그러니까 고리 이렇게 메꾼다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클라이언트한테 가는 노란 길을 만드는 것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즈의 마법사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그런 거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심해야 될 기획 패턴에 대해서도 획일화, 몰입화, 수평, 그 다음에 1차, 방향성 부재, 그 다음에 응용 패턴. 이것도 제가 하나하나 사례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도예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케이스 스타디와 워크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는 우리가 5분 쉬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그 다음 기업 이미지 관리, 그 다음에 자기 개발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청중과 장소 분석, 그 다음에 철저한 시각화, 그 다음에 자신감과 프레젠테이션의 카리스마,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의 질문 처리를 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레디 킹 같은 경우에 철저한 준비와 연습, 아이 컨택, 그 다음에 밑줄 긋기 상당히 잘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편안한 자세와 똑바른 자세로 말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지그 제글러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지그 제글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잡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한번 걔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좀 보셨고, 잡스 같은 경우에 자유롭고 편안한 프레젠테이션, 단순함과 시각화. 정말 단순하고 시각화하죠. 네?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의 자료 활용의 극대화. 여러분이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추구해 보실 필요가 제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프레젠트 개성의 극대화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 자, 잭 윌치, 레디 킹, 지그 제글러, 스티브 잡스 같은 공동적으로 발전하는 게 연습에서 오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에서 오는 열정. 그 다음에 열정의 개성화,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의 5가지 마인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다음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의 응용 구성을 개발하는 5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특히 이것에서는 청중의 성향 중에 보스에 대한 성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크리에이티브 프레젠테이션의 8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예제와 함께 여러분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강에서 20강까지 한 내용이에요. 진짜 많이 했다. 많이 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리뷰를 해보시면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기업 이미지 관리와 이미지 플래너의 자기 개발, 오늘 강의를 짧게 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관리에는 2가지 영역이 있어요. 크게는 기업, 조직, 오르게니제이션 이런 덩치 큰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뭐냐? 그 조직을 관리하는 자기를 개발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기업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분, 크게 봤을 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무를 가꾸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나무를 가꾼다라는 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나무 하나가 자라기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가 저쪽에서만 뜨면, 나무는 저기만 바라보고 자라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때에 따라서 장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나무는 성장을 많이 하지 못해요, 또.
그때그때 걸음을 넣어줘야 되고요. 하여튼 이미지를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화초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잠깐 방심하고 잠깐 어디 갔다 뭐 하고 하죠. 그러면 금방 또 죽어요. 나무를 가꾸듯이 여러분이 상당히 관심을 주고 뭐 하게 되면 여러분 나무가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한테 그만큼의 결실을 줘요. 그때 여러분이 기업 이미지를 가꾼다는 건 상당히 정교한 작업이고 또 상당히 기나긴 작업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지금 이게 뭐예요? 카멜레온이에요. 기업 이미지 관리할 때도 카멜레온 같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공룡이 살았죠. 지금은 포유류가 살고 있고요. 예. 왜 그런 게 있었냐면 환경에 얼마만큼 적응하느냐예요. 예. 여러분 트렌드라는 거 뭐 지금은 뭐 신뢰를 좋아. 옛날에는 그런 거보다 그냥 돈 많이 있는 회사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회사가 더 좋은 회사라고 믿었었는 거고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엑설런트 컴퍼니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드마이어 컴퍼니가 좋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 기업은 계속 색깔을 바꿔줘야 돼요. 왜? 이거를 여러분이 뭘로 인식을 해야 되냐면 이콜로지컬 관리예요. 이콜로지컬 관리. 생태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냐? 환경이 변하면 내가 그거에 맞춘 기업. 여러분 그래서 뭐 삼성이나 이런 거 보면 뭐예요? 환경을 선도해요. 디지털 시대라면 기업이 디지털라이즈가 돼야 돼요. 디지털 시대에서 자기네 회사가 아날로그라고 한다면 그 회사 자체가 컨셉이 되게 분명하거나 뭔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이 아닌 상황에서는 환경에 상당히 적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 전략 기획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되게 민감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꼭 관심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망원경이 필요해요. 망원경은 제가 왜 얘기를 할까요? 되게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시적인 관점이. 이미지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야 돼요. 여러분 현대라는 이미지, 삼성이라는 이미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도 거시적인 여러분 현미경만 가지고는 그때 유행 창조밖에 못해. 반짝반짝밖에. 그러나 기업이 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망원경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현미경도 있어야 돼요. 그때 경쟁사와 대비해서 차별적이면서 우위적인 이미지를 가려면 시츄에이션, 상황을 정말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전략 기획자는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상당 부분 많이 코디네이션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자 약이죠. 자 이미지 관리는 예전에는 뭐 어떻게 됐느냐? 예전에는 문제가 터지면 이미지 관리를 했어요.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미지 관리를 이미지에 이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맨날 스타들의 뭐에도 뭐 스타가 이번에 뭔 일 저지르고 뭐 하면 그때 이미지 관리해야 된다. 뭔 얘기가 났어요. 그러나 지금 트렌드는 뭐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병이 나서 고치는 것보다 예방적인 차원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기업 이미지를 관리하고 제품 이미지를 관리하고 할 땐 일 터져고 나서 거기도 뭐 밴디지 붙이고 꼬멜 효과하는 것보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사전에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뿐이 아니라 CEO 매니지먼트, CEO, PI,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처럼 기업 이미지, 개인 이미지도 똑같아요. 일 터지고 나서 아무리 상처를 자기가 신의 손이 마이더스라고 해서 잘 꼬맨다고 해도 흉터는 남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프기 전에 미리 체조하고 열심히 환경 적응을 해야 되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세요. 자, 또 기업 이미지 관리는 여자가 자기 화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뭐라고 할까? 일단 컨셉이 없거나 전반적인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붕바르기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다가 뭐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트렌드 따라갈까? 아니면은 요새 트렌드는 연지곤지니까 이렇게 찍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 좀 괴물돼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 메이크업 화장할 때 뭐예요? 포인트를 줘요. 포인트 여성분들 화장을 할 때. 코가 이쁘면 코, 눈이 이쁘면 눈, 볼터치면 볼터치. 다 이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쁘. 그리고 그렇게 이쁜 경우에는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부분, 난 눈이 이뻐, 나는 어디가 이뻐.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줘서 그 부분에 화장을 이쁘게. 그게 뭐예요? 그 부분이 바로 컨셉이에요. 여러분, 컨셉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화장을 해야 좋은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때 필요에 따라서 덕지덕지 붙이면 괴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업 이미지 관리를 할 때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 회사가, 우리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나는 화장을 해서 좋았는지는 몰라도 소비자들한테 보일 때는 엉망진창인 얼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면 여러분이 기업 이미지 관리, 제품 이미지 관리, 브랜드 이미지 관리할 때 노하우를 갖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여러분의 보스한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보스나 여러분 클라이언트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못 봐요. 그때 그냥 뭐예요? 그냥 그때 상황을 봉합 처리한다라는 식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얼굴을 갖고 싶은 기업을 차리고 싶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임팩트 있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이미지 플래너의 자기 개발과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한 사람은 슈퍼맨이 돼야 돼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어놨는지 아니면 자기가 갖췄는지 몰라도 자기가 하는 울타리를 뽀개죠. 자, 여러분은 제가 제 짧은 경험으로는 몰라도 디자이너분들은 특히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그 족쇄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변명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변명을 가진다라는 건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나는 뭐해서, 나는 바빠서, 나는 뭐해서 이렇게 따지고 본다고 하면 그 어떤 일도 못해내요. 기획자, 그다음에 이미지 플래너, 전략가의 마인드는 therefore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냈다라는 게 그게 대단한 거지. 자연스럽게 여러분, 부자 아빠 둬서 나 부자 됐어. 그게 뭐가 대단해? 그죠? 부자 아빠 뒀는데 가난한 돈 내면 그게 병신이지. 그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부자가 됐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 내가 뭐 해냈어. 아픈 와중에도 내가 해냈어. 그게 대단한 거지. 그 외의 거는 잘해야 보통이라는 거예요. 잘해야 보통. 그러려면 뭐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여러 가지. 자기 변명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없애나가야 돼요. 나는 뭐가 안 좋고, 나는 뭐가 안 좋고, 우리 회사는 뭐가 안 좋고. 회사가 안 좋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기가 바쁘면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하신 바쁜 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 다 바빠요. 나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그건 내가 바쁜 게 아니라 내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거고 우리 회사가 바쁘다. 그럼 우리 회사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에디슨이나 그 기타 모든 사람들 보면 정말 바쁨에도 다 해내는 건 뭐냐? 매니지먼트를 잘하기 때문에 매니지먼트를. 그런 그거를 하나씩 여러분이 없애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뭐냐? 지금 이 사람처럼 영역을 두세요, 영역을. 여러분이 디자이너, 난 디자이너야.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디자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특별한 스페셜티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SPSS 디자이너야. 나는 리서치에 강한 디자이너야. 나는 그런 게 있을 때만이 여러분이 시장에, 여러분 자신들도 다 상품이죠. 우리도 인재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미지 전략 기획자 수업을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여러분이 지금 회사를 곧 나와서 다른 회사에다가 어플라이를 해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을 써주면서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나를 택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과 같이 누구 디자인을 뽑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 했다. 가히 뽑아주겠냐라는 거야. 그게 뭐냐? 영역을 가져야 된다, 영역을. 자기만의 영역을 하나는 갖고만 있어야만 그게 스페셜티가 나오는 거예요. 디자이너로서. 그래서 모든 게 뭐래요? 디자인도. 점점 디자인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자기 영역을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도 뭐 했어요? 수많은 브랜드들이 어땠어요? 페덱스가 오버나잇이었으면 DHL은 월드와이드고, UPS는 또 UPS는 계속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영역을 찾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기업 이미지 많이 배웠지만 정작 자기 이미지 관리는 못하는 사람 3번이에요. 자기가 이 회사 내에서 자기가 그 경쟁자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자기가 뭘 공부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위치로 보여야 되나 로케이션을 잡고 그거에 대한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하면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라고 해서 딴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많이 들었다. 제가 아는 하버드 대학교 나오신 분도 놀아요. 노는 이유가 뭐냐? 스페셜티가 없어요. 일단 그런 게 더 황당해. 일단 하버드생 딱 뽑았어. 그러면 일단 기대치가 높죠. 이것도 못해. 그러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면 영역을 잡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품이면 나는 무슨 생활용품 디자인, 뭔 디자인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방법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통계학이 가능한 디자인, 나는 마케팅 베이스된 뭐뭐뭐 이렇게 뭔가 접목해서도 내 스페셜티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기만의 성, 나만의 스페셜티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은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갈구어 닦고 말할 학문적인 영역을 하나 갖고 되는 거예요. 그게 있었을 때 사람이 늙지도 않아요. 그게 있었을 때야만 회사가 나를 잘라주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릴까봐 걱정이 아니라 제발 내가 스스로 나가기엔 내가 좀 그러니까 잘라주시오. 여러분 그런 마인드 가지려면 스페셜티를 하나씩 꼭 가지라시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뭐냐? 툴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처럼. 여러분 특히 제일 중요한 툴이 뭐냐? 자예요. 자. 메저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설문조사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자, 돋보기,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listen, 시츄에이션을 알려면 계속 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높낮이를 알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 툴들은 양이 늘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디자이너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이런 툴들이 다 빠지고 뭐가 있을까요? 포토샵, 일러스트, 쿼 뭐 여러분 그런 건 많이 알아서 좋겠지만 그거를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차라리 이종적인 걸 아는 게 훨씬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이미지 플래너, 이미지 전략 기획자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죠? 여러분 다빈치형 인간이 돼야 돼요. 다빈치형 인간. 다빈치형 인간이 뭐야? 융합형 인간이에요. 융합형 인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이미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 커버링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제가 지금 버블로 나가는 거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럼 여러분은 듣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통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지 플래너는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결정 요인들은 옆집 아저씨가 뭐 먹은 거조차도 결정이 돼요. 그 수많은 요인들이 뭉쳐서 이미지라는 큰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그게 소비자의 머릿속에 한번 각인돼 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합형 인간, 브랜드, 웹, 뭐 광고, 마케팅, 여러 가지 영역을 내가 많이 알아야 되지 여러분이 그래야만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꼭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디자인을 베이스로 돼서 여러분이 이렇게 올려가시라는 거예요. 자꾸 수평적으로 가셔도 방법이지만 그냥 한번 올려보시라는 거예요. 올리면서 수평으로 가고 올리고 수평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대한 여러분만의 성을 만드는데 그 성 자체가 여러분의 스페셜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페셜티를 잡으면은 어디 부분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지도 감이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게 뭐예요? 풋볼이죠. 자, 여러분 이거 보고 뭐 하고 싶어요? 아, 이쁘다. 이게 뭐냐? 이게 목욕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걸 본 순간 여러분은 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육이, 나 이거 배웠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총 우리가 한 2년 했죠? 2년 동안 제가 알려드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달이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 볼은 여러분이 이걸 본 순간 그거 있죠? 코미디에서 무조건 보면 차는 거예요. 보면 차야 여러분이 본 게임이 시작해요. 여러분이 차는 순간 휘슬은 날리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땀도 흥분도 열정도 실패도 성공도 여러분이 킥오프를 했을 때 있는 거예요. 킥오프를 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배우고 아무리 뭐를 해도요
실행할 수 없다고, 실행을 못 한다고, 실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맨날 본 게임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을 찼을 때 게임을 실패하고 요새 아드보카트 감독해가지고 원정 나가죠. 그게 뭐예요? 실패를 해보고 성공을 해봐야 내가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 풀백이 뭐라고 뭐가 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제가 뭐 백날 코딩이 어쩌고 백날 얘기해봤자 킥오프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본 게임에 가서 정말 재밌는 건 뭐예요? 정말 재밌는 거는 관중석이 아니에요. 게임 플레이어들이 재밌는 거예요. 게임을 해봤을 때 주인공은 게임 플레이어지 관중들은 들러릴지도 몰라요. 그래야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미국의 야구장에 가면 브레이볼 해가지고 휘슬이 올려요. 그러면은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공을 던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 경기가 생각고 재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풋볼이나 이런 뭐죠? 월드컵은 아니고 뭐죠? 슈퍼볼도 보면 제일 멋있는 장면이 뭐냐? 킥오프 치는 그 장면이 제일 시원한 거예요. 그거 했을 때 여러분은 그때야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육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 이런 볼들만 200개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200개 정도. 이거 내가 뭐 했다라는 거. 수료증 쫙. 돈도 안 되는 그 수료증 쫙 모아놓고 뭐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반드시 본 게임에 가셔서 꼭 실패도 해보시고 꼭 성공도 해보시고 클라이언트한테 쌍욕도 먹어보시고 그 다음에 칭찬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만이 여러분이 성장을 하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 그 과정을 갖고 있는 거고 꼭 제가 이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교육으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육에 취미 갖지 마세요. 좋은 것도 아니고 바로 배웠으면 킥업 배웠으면 킥업 그렇게 여러 번 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랑 저랑 차이는 지금 숙련고와 미숙련고의 차이예요. 저는 많이 본 게임이 들어가 봐서 말로 표현 못하는 그 여러 가지들을 알아요. 체어받고 뭐 해받고 이럴 때는 허리도 아프고 여러분도 본 게임에 가셔서 그 재밌는 영역에서 한번 하다 보면은 저랑 만나요. 저랑 같은 팀으로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딱 저희 직원들을 해놓고 딱 해놓고 저기 했는데 저기서 박 팀장님 가가지고 딱 했으면 그때 재밌는 거고 그때 서로 뭔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꼭 잊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미지예요.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 디자이너가 됐어요. 여러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 디자인 4년 나왔고 뭐 대학원 나오신 분도 있고 따지고 보면 한 6년 그러다가 뭐 재수까지 한번 해봐 그러면 한 1년 또 여러분 미대 가려면 화실 다녀야죠. 한 2년 그림을 한 10년 했어. 근데 나는 아직 디자인을 모르겠어. 진짜 그래요. 저는 마케팅을 그렇게 한 지 오래는 안 됐지만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관점이 뭐냐? 여러분 이 과정을 끝나고 나서도 이미 전략 기획자가 됐다라는 말은 제가 절대 못 들어요. 되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제가 요 앞까지는 모셔다 드린다라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 뭐야? 뛰는 건 여러분이에요. 뛰는 건. 접목해보고, 여러분이, 이정훈 강사 그 자식이 사기쳤네. 이거 되지도 않고, 이런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이건 정말 되네. 이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그 몫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뭐냐? 자기만의 것으로 다시 내뱉어내서 여러분의 후배를, 여러분이 양성하는 게 그게 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 1단계가 킥오프 하는 사람. 2단계가 그 쓴맛, 단맛 다 알아보고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든 사람. 3단계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시길 바라는 바가 있고, 여러분이 마라톤처럼 뛰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쌓여요. 하면 할수록 쌓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면 할수록 줄어요. 이 얘기는 뭐냐?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그 책덜이라고 있죠? 뭘 할 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왜? 2번, 3번 반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그래서 그래요. 나는 정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도 없어요. 나는 성문 종합 영어는 언제나 명사만 까맸어요.
나는 그 평생 그 맨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맨날 정석의 그 수학의 그 뭐죠? 함수인가? 뭔가 집합. 정석의 집합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성문 종합의 명사만 하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본고사 나가면 뭐예요? 1번하고 2번밖에 못 풀어요.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풀로 라운딩 하시고, 그게 바로 근성이고 그게 생활화가 돼요. 그런 부분을 꼭 어떤 특정한 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열심히, 자기가 뭐 끝이 뭔가 한번 내가 그 끝은 보고야 말리라,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문에 하나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좀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짧은 과정이 아니에요. 강사인 제가 지겨울 정도로 긴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긴 과정이라 많은 부분 여러분도 수강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 입장에선 짧게 만들면 짧게 만들수록 저희는 더 좋아요. 근데 교육은 잊고 다시 상기하고, 잊고 다시 상기하고, 의심 갖고 얘기해보고, 그래서 제가 곳곳에 그런 워크숍도 많이 이렇게 해놓은 거고, 뭐 그중에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많이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매번 참여하신 분도 있고, 여하간 교화간 과정이 어쨌건 제가 이 마지막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여기까지는 모셔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어떤 과정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걸 하는데 너무 감동을 느끼고 받아가지고 저 써먹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셔다 드릴 거,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요, 제 그 교수님이 그래요. 자기한테, 자기가 한 25년을 강의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면 이 문 앞에 쭈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한 몇천 명 되는 것 같아. 그 중에서 몇 명은 아사했고, 20% 몇 명이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중에서 또 몇 명이요, 문을 열자마자 절벽이래. 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열자마자 가시밭길이 있고요.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문을 열면 제가 바람이 뭐냐? 오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노란 길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노란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지금 가르쳐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기 계신 분도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러시지만, 여러분이랑 저랑의 차이는 제가 먼저 안 거예요. 제가 먼저 안 거고, 저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알다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많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위의 것들을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제 길을 가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길이 가는 건데, 꼭 반드시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서 쭈그리고 계속 사시지 마세요. 여기 아무것도 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 과감하게 여시고 새로운 영역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에 가서 한번 부딪혀도 보고 뭐해도 봐서 설마 되돌아올지언정 해보고 후회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래저래 시간은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20 며칠 날 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말 2월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의 자료를 보면서도 정말 2월이 올까? 근데 시간은 왔죠. 시간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건 열심히 안 하건 시간은 흘러요. 그리고 나이는 먹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공부도 때가 있어요. 나이 들어선 필요도 없어요. 필요 없는 게 뭐냐?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쓸모 있고 계속 학습하는 분위기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반드시 이 도를 여셔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자 생각하는 오지의 나라로 가시길 바라고, 꼭 뭐 처음부터 열자마자 노란 길 안 나왔다고 다시 문 닫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노란 길을 찾으세요. 노란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붓통 가지고 와서 노란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이 노란 길이라고 믿고 가시면 오지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획자가 말하는 기획이고,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의도성이라는 거예요. 길은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좀 하신 다음에 자기 발전을 계속 하시면은 여러분이 뭐 새로운 영역에서 여러분 이름을 좀 두각할 수 있는 좀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 21강 동안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수료증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한 5분만 기다리고 계십시오.